소인 청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라.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소서. 나는 너를 세상에 나게 했으나 너 아버지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카통형 조이터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픽업 트럭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픽업 트럭이라는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좀 경제적 여유가 되면 포드 F150 같은 풀사이즈 픽업 트럭 한 대 딱 사가지고 주말에 바이크나 자전거 이렇게 셔틀용 세컨카로 딱 굴리고 싶은 그런 꿈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픽업 트럭의 천국은 미국이죠. 그 넓고 광활한 그 아메리카 대륙을 오래 일주하려면 짐을 많이 실어야 되고, 그리고 또 국토가 너무 커서 모든 도로를 일일이 포장할 수가 없다 보니까 비포장 도로를 진입할 일이 되게 많아요. 이런 배경 때문에 미국은 픽업 트럭의 천국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픽업 트럭이 있고, 그 컴팩트 사이즈부터 미드 사이즈, 풀 사이즈, 뭐 헤비 듀티, 배기량과 적재량, 사이즈별로 굉장히 다양한 차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먼 나라 얘기였죠. 일단 우리나라는 도로폭도 좁고 주차할 공간도 많지 않은 데다가 땅덩이가 일단 좁아가지고 대부분의 도로들이 잘 포장돼 있고, 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주말을 활용해서 아웃도어 같은 여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픽업 트럭 하면 뭐 상용 목적으로 운영되는 1톤 트럭들, 주로 봉고나 포터 이런 것들을 연상하는 게 좀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인식에 대한 자동차 시장의 지형을 확 바꿔준 브랜드, 바로 쌍용입니다. 2002년에 처음 출시됐던 무쏘 스포츠가 그 신호탄이 됐죠. 이때까지만 해도 쌍용이 90년대 그 무쏘를 통해 쌓아온 인식이 굉장히 크고 남성미 넘치는 터프한 차, 그런데 고급스러운 포지션까지 확보한 이런 모든 면에서 워너비 같은 차,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쌍용은 그 무쏘의 좋은 이미지를 그대로 픽업 트럭으로 가져와서 활용한 거죠. 이 픽업 트럭이 단지 산업 현장에서 짐을 나르는 그런 차 용도가 아니라 4인 가족이 승차하고 적재하면 여러 가지 레저용 장비 같은 거 싣고 주말을 멋지게 보낼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딱 변신시키면서 국내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픽업 트럭 마켓을 어찌 보면 새롭게 개척한 셈인데, 이후에 액티언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 그리고 지금의 렉스턴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이 픽업 트럭이라는 한 허물을 죽어라 하면서 이제 쌍용 하면 픽업 트럭의 대명사와도 같은 그런 브랜드가 됐죠. 그런데 지금 그 쌍용의 픽업 트럭에 좀 잠재적 위협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브랜드들의 픽업 트럭 출시 동향인데요. 가장 먼저 기아가 있죠. 이미 몇 년 전부터 기아에서는 모하비를 베이스로 하는 픽업 트럭을 개발한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코드네임 TK1으로 알려진 차량인데, 최근에는 국내에서 위장막 씌운 테스트카 돌아다니는 사진도 많이 찍혀가지고 이 차량이 모하비를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일단 생산 자체에서도 유리한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하비가 현대기아에서 유일하게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는 차량인데, 이 프레임 차량은 그 하체의 뼈대 구조 위에 탑승석을 올리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모하비 생산 라인에서 픽업 트럭용으로 제작된 캐빈룸 올리고 뒤에 적재함 붙이면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모하비 생산 라인을 되게 쉽게 공유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거든요. 일단 기아는 이 차량을 호주에 먼저 공급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국내 생산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현대기아차는 한국 브랜드인데 정작 해외에는 출시하면서 국내에는 판매 안 하나요? 막 했던 그런 차량들 몇 개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기아 텔루라이드가 있을 거고, 이따가 뒤에서 또 얘기를 할 현대 산타크루즈가 있을 거고, 또 제가 좋아하는 해치백 모델들, 현대 i30 패스트백이나 i30 외건 같은 애들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다 이제 국내에 판매 안 되는 이유는 단 하나죠. 국내 생산이 아닌 해외 생산 모델이라서. 이게 노조와의 합의 문제 때문에 현대가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들은 국내 도입하는 게 아예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모하비 픽업은 국내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걸 국내에서 팔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또 마침 체급도 같은 준대형급으로 사이즈가 비교 대상이 되기도 하고, 차 견인하거나 오프로드 뛰는 이제 그런 픽업 트럭 매니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바디온 프레임 구조, 이것도 같은 방식인데, 심지어 파워트레인도 모하비는 6기통 디젤이잖아요. 픽업 트럭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이 무언가를 견인하거나 아니면 장애물을 주파하기 위한 초반 토크, 이게 진짜 넘사벽입니다. 4기통에 100마력대 출력 디젤 엔진으로 10년 넘게 울고 먹는 쌍용의 픽업 트럭과 비교하면 가격? 딱 그 정도만 빼면 사실 진짜 모든 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 게 솔직한 팩트이긴 해요. 그렇지 않아도 이 픽업 트럭 시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별다른 선택지 없이 쌍용차가 되게 독식해온 카테고리였는데, 물론 몇 년 전부터 그 쉐보레가 콜로라도 나오긴 했지만, 콜로라도는 신차가부터 수리비랑 부품값 같은 게 거의 수입차 수준으로 굉장히 비싼 데다가 국내 환경에는 맞지 않는 그런 부실한 편의 장비, 실내 인테리어 때문에 사실 점유율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존재감이 좀 미미했던 게 사실이고, 어쨌든 이렇게 20년 동안 쌍용표 픽업 트럭에 약간 피로감이 누적된 그런 픽업 트럭 골수 매니아들은 분명히 모하비 픽업 트럭으로 갈아타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한 대가 더 있죠. 바로 현대 산타크루즈인데요. 이 산타크루즈는 현대가 굉장히 오랜 기간, 거의 한 6년 정도 공들여서 지난 그 2021년에 북미 시장에 출시한 픽업 트럭입니다. 근데 일단 북미에서 거둬들인 성적만 보면 지금까지는 거의 망한 차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북미에서 픽업 트럭 하면 8기통 엔진에 적재량 1500파운드,
그러니까 거의 뭐 700kg에 가까운 풀사이즈 픽업이 사실 주류인 시장이거든요. 물론 그보다 더 작은 미드 사이즈도 있고 제일 작은 컴팩트 사이즈도 있는데 얘네들은 북미 픽업 시장에서 메인이 아니에요. 물론 현대차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산타크루즈가 투싼 플랫폼을 공유하다 보니까 개발비나 생산 단가를 어느 정도 아낄 수가 있고 리스크를 확 줄일 수가 있어서 약간은 그 간을 보기 위해 이런 컴팩트 사이즈라는 살짝 소극적인 어프로치로 첫 스타트를 끊었던 건데 아무튼 뭐 잘 안 됐죠, 산타크루즈는. 근데 이 산타크루즈가 미국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가 처음에 유럽 전략 차종으로 출시했다가 안 팔리니까 갑자기 뒤늦게 뜬금없이 우리나라에 출시한 그런 케이스처럼 산타크루즈도 국내에 도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일종의 희망 고문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물론 G70 슈팅 브레이크는 국내 생산이라서 가능했던 거고 이 산타크루즈는 북미 생산이라서 좀 가능성이 희박하긴 한데 뭐 이상하게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산타크루즈 테스트카가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됐거든요. 사진도 많이 찍히고 뭐 아니 이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괜히 또 쓸데없는 막 행복회로 막 돌리게 되는 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픽업 트럭 매니아 사이에서는 산타크루즈는 국내 출시해봤자 안 된다, 이건 뭐 실패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이유들도 굉장히 타당합니다. 일단 그 적재함과 캐빈룸이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로 이어져 있다 보니까 화물차로 분류가 되지 않아요, 산타크루즈는. 소인 청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라.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소서. 나는 너를 세상에 나게 했으나 너 아버지가 아니다. 그래서 세금 혜택에서 불리하다는 게 그 첫 번째 이유죠. 그리고 프레임 바디가 아닌 모노코크 차량인데다가 픽업 트럭인데 4기통 가솔린 파워트레인 아니냐, 뭐 이런저런 리스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근데 일단 앞서 말한 이 이유들을 하나씩 반박해보자면 화물차로 분류되지 않아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부분이 좀 상징적이긴 할 텐데 제가 픽업 트럭을 나름 오랜 기간 타면서 느낀 거지만 사실 이거는 약간 조삼모사예요. 화물차가 물론 세금이 연간 28,500원으로 싸기는 한데 문제는 대신 화물차가 일반 승용차보다 보험료가 비싸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보험료도 똑같이 연간으로 내는데 사실 세금 싸게 내도 비싼 화물차 보험료를 내버리면 솔직히 큰 차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화물차는 고속도로에서 원칙적으로 추월차로인 그 1차로 주행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콜로라도나 렉선 스포츠 1차로 주행하시는 거 딱 보시면 바로 그냥 불법 영상 딱 찍어서 상품권이나 겠다 받아. 야 똑바로 하자 똑바로 일단 파워트레인도 제가 볼 땐 산타크루즈 정도면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2.5L 4기통 가솔린 터보 기준으로 최고 출력이 뭐 275마력 정도 찍고 최대 토크가 43토크 정도 가까이 되는데 2.2L 디젤 엔진 달고 있는 렉선 스포츠의 최대 토크가 45토크 정도 되거든요. 뭐 이 정도면 사실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기는 힘든 수치예요. 뭐 마지막으로 산타크루즈가 모노코크, 그러니까 유니바디 방식인 것도 제 생각에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 산타크루즈가 국내에 도입이 되면 이 차량은 기존의 픽업 트럭 매니아가 아닌, 그러니까 사람들이 캠핑이나 아웃도어 즐기면서 최근 자동차 트렌드가 SUV로 많이 건너간 그런 일반 차량 오너들을 대상으로 픽업 트럭으로 입문시키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게 좀 분명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뭐 이 산타크루즈를 가지고 뭐 돌밭 오프로드를 가거나 뭐 무거운 트레일러 견인을 해야 되는 그런 하드코어한 용도로 쓰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제가 볼 땐 이거 끼케야 뭐 적재함에 뭐 캠핑 장비 싣고 뭐 무거운 짐 좀 올리고 이 정도 선에서 좀 그칠 것 같은데 산타크루즈의 출력이랑 토크 정도면 뭐 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 자체도 실제로 렉스턴 스포츠, 쉐보레 콜로라도 같은 차량들도 한국 도로에서 보면 엄청나게 크고 차선도 꽉 채우고 주차장 민폐 소리까지 듣는 이 친구들이지만 미국에서는 이 쉐보레 콜로라도, 렉스턴 스포츠 거의 뭐 미드 사이즈밖에 안 되는 그런 체급이에요. 풀 사이즈는 한국 도로 사정상 거의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미 렉스턴이랑 콜로라도만 해도 대형급으로 취급을 받는데 이 대형 포지션은 아까 말했던 기아에서 나올 모하비 픽업 트럭이 담당하고 좀 더 컴팩트한 시장이나 입문용 엔트리 모델로 이 산타크루즈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면 현대기아가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그냥 다 하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대기아는 국내 환경에 너무나도 최적화된 그 실내 구성, 인테리어 디자인, 뭐 편의장치 옵션들 굉장히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산타크루즈의 디테일만 봐도 딱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적재함 올라가기 편하라고 만든 테일게이트 스텝이라던가 순정 슬라이딩 커버, 2열 시트 바닥 세워서 높은 짐 실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런 디테일들, 이거는 북미 픽업 트럭들은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이거든요. 쌍용차에는 이런 디테일이 없는데 산타크루즈는 북미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런 디테일까지 모두 챙겼단 말이죠. 만약 진짜 출시가 된다고 하면 쌍용에게 진짜 엄청난 위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산타크루즈가 출시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워서 문제긴 한데 그렇지만 쌍용도 반격의 여지는 있어요. 바로 토레스를 기반으로 한 그 전기 픽업 트럭 소식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과거 코란도 이모션으로 좀 실패의 쓴맛을 굉장히 좀 크게 맛본 그 쌍용이 과연 어디까지 이걸 쇄신하고 보완했을지 조금은 걱정 반 기대 반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게다가 또 쉐보레에서 최근에 컴팩트 사이즈 픽업 트럭인 몬타나의 풀체인지 모델이 내년에
나올 예정인데 이게 콜로라도랑 함께 국내에서도 또 판매될 수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쌍용차로서는 좀 고심이 깊어지는 좀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래도 아시죠? 쌍용차 힘내시고 기왕 힘내는 김에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발요. 저는 카톡용 에디터 조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